실수령액 월 1,000만 원. 이 정도를 번다는 건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건 진짜 꿈의 직장에 다니는 걸 텐데 왜 대부분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까운 주변에도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들의 SNS를 보면 어떤가요? 삶이 화려해 보인다거나 좀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영업직에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고, 제가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의 니즈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만 찾아봐도 긍정적인 글보다는 어때요? 부정적인 글들이 훨씬 많고, 왜 1, 2년 후에는 SNS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그들의 SNS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걸까요? 10년가량 영업 조직에 제가 있으면서 봐온 그 현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영업해서 그래도 한 달에 뭐 월 1,000만 원씩 번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든 또는 매체에서든 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죠. 세상에 100%의 확률로 된다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냐 낮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것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그 유전자 검사에서도 99.999999%의 확률로 일치합니다 라고 나오지 100%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영업직을 해서 한 달에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 협상을 해나가면서 올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빠르거나 확률이 조금 높을 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100%의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도전을 해서 그래도 월 1,000만 원씩은 번다는 건데, 저자 이즈미 미사토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서는 돈의 본질과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이 책에서 첫 시작은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돈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10억이 실제로 모이게 되고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이 모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돈의 그릇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냥 한 달에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만 목표로 잡는 사람은 돈을 벌더라도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소비라는 건 내가 뭐 택시를 타든 밥을 먹든 편의점에 가든 내가 받는 연봉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표대로 돈을 지불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의식주에 소비하는 돈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즉 3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은 600만 원을 벌었을 때 400만 원을 쓰지 않고 3배인 900만 원을 벌면 600만 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월 1,000만 원씩을 벌면 돈이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네, 맞습니다. 뭐 시계, 외제차, 명품 그런 쪽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그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주는 쾌락은요,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2달 정도 가고 끝입니다. 그게 당연시 되어버리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상황이 기본 디폴트 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차를 사는 게 동기부여다. 그럼 계속 뭐 벤틀리, 람보르기니, 뭐 롤스로이스 그런 식으로 차를 계속해서 바꾸어 준다면 얻는 쾌락이야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이상의 변함이 없다면 그 쾌락을 느끼는 정도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과 쾌락의 기준은 무언가를 사는, 소비하는 데 포커싱이 되면 안 되고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장에 포커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미 소비 패턴은 커질 대로 커져 버렸습니다. 결국 300만 원을 벌 때나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 때나 내가 느끼는 그런 정도의 쪼들림은 크게 다르지 않게 되고요. 근데 내 월급은 어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박따박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변동성이 있죠. 즉 영업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굴곡이 당연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냉면은 여름에 잘 되고 뭐 겨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안 되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월 1,000만 원이 꾸준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의미 없는 곳에다가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소비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데 소득에는 굴곡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5월에 뭘 하죠? 그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8월 이내에 세금을 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이 번 만큼 또 세금도 많이 내겠죠. 결국 남는 돈이 없는 겁니다. 어설프게 소득은 커졌는데 소득에 맞게끔 돈 그릇은 같이 커지지 못해서 지출은 늘어나고 결국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방금 얘기했던 이 상황이 누구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과거의 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버는 돈만큼에 비례해서 돈그릇도 같이 커지지 못하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차를 제가 지금 몇 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번 돈 대비 자산을 초반에는 증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영업을 했을 2016년도, 17년도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부동산이 지금처럼 폭등하기 전이었어요. 대출도 80%까지 무난하게 됐고요. 대출 금리도 한 2%에서 3% 정도로 저금리였어요. 그 당시 영등포 물레 이쪽 신도림 이쪽이 아파트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그 당시 만약에 5억짜리 집을 내가 80%를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구매했다면 내 돈은 20%만 있었으면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20% 얼마예요? 1억. 근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한 7, 8년이 지나고 5, 6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현재 13, 14, 15억이 돼 있습니다. 뒤늦게서야 깨달았지만 뭐 어떡해요. 이미 늦었는데요. 근데 이미 늦었다고 절망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제대로 모으고 증식시켜 놓지 못하면 지금으로부터 7, 8년이 지나고 또 지금과 같은 후회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결국 연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담을 만한 그릇을 키워놓지 못한다면 다 담기지 못하고 새기 때문에 꼭 돈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까지는 내 가치와 몸값을 높이는 데 집중해서 벌고 모으는 게 훨씬 빠르고 어느 정도 모이는 시점에서는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 현금에서 현물, 즉 자산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해놓으시면서 공부도 해놔야 경제적 자유와는 한층 더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 방법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